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생물들은 말한다는 제목으로 강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많이 드셨어요? 큰일 났네요. 졸릴 텐데요, 많이 드시면. 스크린 좀 바로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지금 42분. 제가 40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생물들은 말한다. 저 목사가 이 또라이인가? 생물들이 개도 말하고 그럼 식물도 말하고 뭐 균도 말하고 그러는 건가? 근데 오늘 본문이 욥기 12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했죠? 짐승에게 물어보라, 네게 가르치리라. 모르는 게 있으면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새에게 물어보라, 네게 알게 하리라. 왜? 저들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저 목사님 창조학 교장인데 뭐 이단인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또 제가 전공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참, 그게 또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학을 제가 하고 또 목회를,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욥기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백성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해도 찾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과학자들 가운데, 물론 제가 식물학을 해서 그런지 이런 논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언스 저널에 2013년 10년 전이에요. 5월 6일자에 고추와 나르풀이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돼요. 쉿! 식물이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방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고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르풀하고. 나르풀을 고추는 아시죠? 나르풀이랑 하나 그냥 꿀물과의 그 잡초에 불과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네모 칸에 있는 게 바로 잡초예요. 식물은 이야기한다. 묘목은 격려하는 말과 더불어 서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고추도 번창하고 꿀풀도 번창하고 나르풀도 번창하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풀이니까 해만 끼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그 말로 인하여 서로 같이 번창한다는 얘기. 이게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고추라는 것은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식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농약을 뿌리는 곡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만 내리면은 고추가 이 끄트머리가 있어가지고 끄트머리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 떨어내는데 꼭지에 보면은 파여 있죠.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 다음날 반드시 썩지 않도록,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약을 주지 않으면 그 고추밭은 2, 3일이면 다 떨어집니다. 고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추가 뭐 김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니까 고추 없이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못 살아요.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필수 농작물인데 비만 오면은 약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죠?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렇다고 약 안 주면 끝장인데요. 그 만약에 나륵분과 나륵풀과 잡초하고 여러 잡초 내버려 두면은 그 뭐 고추 열리지도 않죠. 영양분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지만 나륵풀,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는 이 나륵풀하고 둘만 키우면은 약 안 쳐도 돼요. 정말 친환경 농업 방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죠. 이것뿐인가요? 모든 작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하는데 일본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벌써.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농작물의 가격이 2배, 3배 비쌉니다. 왜요? 이제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러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웬만큼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그 인건비도 충당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이제 다 노인들이 주로 농사짓잖아요. 다 도시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때 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요,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말아요. 왜? 수확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제 다.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돼요. 한 2배, 3배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수지가 맞네. 그러려면 친환경으로 키우면 돼요. 얘는 무농약이고 이거는 3년, 4년 동안 비료나 농약 한 번도 주지 않은 농산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고추 사 먹을래요? 아니면 약 주고 키운 고추 사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요, 엔겔 지수가 점점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떨어져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데 더 여행 가고 애들 이런 데 더 많이 돈이 들어가고 먹는 데, 그걸 엔겔 기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는 엔겔 기수가 높고 선진국 엔겔 기수는 먹는 데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작물은 비싸도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면은 그거 먹지. 누가 농약 키운 거로 주겠어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정말 얘기를 듣나, 말을 하고 우리가 말을 그걸 알아듣나. 쟤들이 실험한 거 보여드릴게요. 애기장대라는 이제 막 발화된 이런 작은 이런 그 어린 식물을 너는 특별해. 한쪽은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논문은 이제 실험은 항상 대조구가 있어야 돼요. 비교가 돼야 돼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걔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풀이. 그러나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그게 힘드니까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어떤 학자는 컴퓨터를 그걸 녹음해가지고 컴퓨터가 일정하게 몇 분 간격으로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우리는 한국말로 너는 특별해.
영어로 걔들은 You are special. 그리고 한쪽에다는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 한국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네가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는 거죠. 결과가 어쩐지 알아요? 사람이 너는 특별해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거하고 비중을 보니까요, 0.42mg이고 얘는 0. 이게 조직배양이라 굉장히 작습니다. 0.42mg이고 이 한쪽은 0.34, 25%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한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거에 비해서 25%나 훨씬 더 크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해도 비슷해요. 다만 비율만 18% 차이 나요. 그것도 역시 유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입니다. 과연 그가 우리 말을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으니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너는 특별해 하는 거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파가 다르잖아요. 음파를 듣는 거예요. 그 파장을 듣는 거예요. 식물도 우리도 70%가 물이지만 이런 식물들은 뭐 90%가 물인데요. 뭐 훨씬 더 잘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말을 이들이 알아듣고 그게 그들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VOC, 어떤 건 전기신호, VOC라는 것은 휘발성 물질이에요. 이렇게 휘발해가지고 우리에게도 냄새 나는 거는 휘발 물질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 같은 거, 휘발유 같은 경우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나쁜 벌레들, 자기의 잎사귀를 뜯어먹는 것들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이런 냄새가 그들에게는 고약한, 우리에게는 향기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곤충에게는 그게 아주 고약해가지고 근처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퇴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좋은 향기를 만들어가지고 벌을 유인하는 거예요. 벌하고 소통하는, 야야야 일로 와, 여기 좋은 거 있어. 너 이 냄새 좋아하잖아. 그러고는 꽃가루를 갖다가 옮겨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리고 전기신호 혹은 어떤 경우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또 땅속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균사, 곰팡이의 그 균사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런 숲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큰 나무만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러죠. 위에서 가장 빨리 커가지고 크라운을 점령하면은, 즉 햇빛을 다 받고 자기만 잘 살 것 같죠. 그러면 다른 놈들은 다 죽으면은 그 큰 나무도 결국은 죽어요. 왜? 종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 생명체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전해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기후변화 이런 오염 때문에 종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도 수만 종의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협동하여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야 그 생태계가 건강한 거예요. 종이 다양하게 많을수록. 그래서 이 큰 나무들 여기 보세요. 자기만 사는 것 같지만, 햇빛을 다 혼자 점령하는 것 같지만, 물론 햇빛은 가장 많이 맞죠.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은 햇빛을 받아서 많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여기 보세요, 지유류가 많이 붙어 있죠. 이끼들 잔뜩 붙어 있죠. 그 옆에 음지식물, 고사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밑에 살고 있죠.
햇빛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이 큰 나무에서 남아나는 그 영양분들을 얘네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요. 협동관계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균사들이 있어가지고 곰팡이들이 같이 자라면서 곰팡이의 그 균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큰 나무나 음지식물 모두 서로가 소통을 해요. 균사를 통해서. 야, 나 이러다가는 굶어 죽어. 그러면 겨울에 나 얼어 죽잖아.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쪽에다가 더 많은 그러니 미안해. 그리고는 큰 나무나 주위에 영양이 남는 식물들이 걔한테 영향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도 인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야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나라, 가난. 그러면은 같이 공멸한다고요. 식물들한테 줘요 우리가. 자, 일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자연과도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말한다. 뒤에 가면은 동물도 말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들으려고 열심히. 반려견 키우는 사람 지금은 이제 오래 갈수록 친해질수록 가족 같고 이제 웬만한 건 뭐 조금만 뭐 신호 다 알죠.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벌써 움직이다 보면 얘가 어디 아픈가 보다 바로 가축병원도 데리고 가고 약도 사다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물도 거실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잘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물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나도 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아냐? 나도 하나님의 창조자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게 뭐냐? 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피보나치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피보나치. 우리 그 두 번째 날은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계세요?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들은 이 피보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어렸을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잘 놀았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아주 할아버지 웃기게 여기 아주 우습게 여기죠. 같이 안 놀으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걔네들이 잘 좋아하는 만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얘네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 안 해주죠. 그럴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좀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고 좀 유식한 척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피보나치 잘 잃어버림을 기억했다가 이거 가지고 한번 야 일로 와봐. 옆에 있는 꽃이나 뭐 하나 들고 봐. 너 피보나치가 뭔지 알아? 그러면은 머리 긁겠죠. 모른다는 얘기죠. 피보나치는 수열이야. 수열이 뭔지 알아? 수학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야. 수열. 근데 식물 속에 여기 있는 얘 꽃을 봐라 이게. 그 잎의 줄기에 난 잎의 수를 세보라 이거예요. 잎이 백합 같은 거 집에 키운 게 있으면은 그 꽃잎을 세봐. 3개지. 그게 4번째 피보나치 수열이야. 피보나치 수열은 1 해서 앞에 2수를 합친 수가 그 다음 수로 나오는 그 수열을 피보나치라고 말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 자, 그럼 제가 문제 내볼게요. 그 손자한테 물어봐요.
야, 34, 35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은 뭐지? 뭐예요? 예? 80? 89.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손주가 모르면은 이거 두 개 합치면 된다 그랬잖아. 89. 그 다음은요 100 얼마니까 좀 그려봐야 되겠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수학적 증거란 얘기예요. 노랑제비꽃은 5개, 코스모스는 8개, 가을에 꽃피는 코스모스 꽃잎을 따서 하나씩 손주들하고 아이들하고 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8. 피보나치세요. 3하고 5하고 더한 게 8이잖아요. 개꽃은 13개, 과꽃은 21해. 근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은 22개, 23개짜리도 나와요. 그러면 에이 할아버지 그거 틀렸네. 그 다음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니야. 이거를 생물학에서 네가 아직 안 배운 모양인데 돌연변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돌연변이가 뭔지 알아? 그 안에 있는 DNA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21가 아니라 DNA 변화가 일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일부 암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야. 얘도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러지 돌연변이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 대부분이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그런 변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정상은 아닌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정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죽음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바로 식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만 그런 게 아니라 나무 잎사귀도 보세요. 식물 잎사귀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규칙적인지요. 나선으로 잎사귀가 납니다. 그래야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어요. 지멋대로 여기 놨다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360도를 3개의 잎사귀가 하려면 360도를 3으로 하면 120이죠. 120도씩 돌아가면서 한 바퀴 360도 도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잎이 3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3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여기 있는 조팝나무 가지를 보세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처럼 2바퀴가 돌아 720도를 주기로 해서 그 안에 잎사귀가 피보나치 수열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5개가 들어가 있죠.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줄기가 자라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하나가 올라가지고 둘이 들고, 2가지가 각각 2가지로 4가지, 8가지로 그렇게 가지가 분열해서 나갈 것 같죠? 그러면은 너무 나무 가지가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잎사귀가 다 덮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라지 않고 한 가지가 올라와서 2가지가 되고, 2가지가 4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는 더 길게 자라고, 먼저 왼쪽 한 가지가 둘로 나눠져서 결국은 4세대 부분은 가지가 3개지 4개, 8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개, 5개, 8개 피보나치 수로 이렇게 가지가 자라면 가장 뿌리도 잘 지탱할 수 있고, 바람에도 잘 견딜 수가 있고, 햇빛도 가장 적절하게, 나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많은 햇빛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나무는 햇빛을 덜 받아도 되고, 거기에 맞게 가지가 이렇게 피보나치 수로 자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모든 저항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기해. 이 피보나치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가 변형된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식물이 또 수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해바라기 씨를 잘 보세요. 해바라기 씨 보면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선이 오른쪽으로 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왼쪽으로도 나선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헷갈리죠? 헷갈릴 게 없어요.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오른쪽 나사로 되어 있는 열매 배열이 8개가 있어요. 팔 뭐예요? 이것도 피보나치예요. 왼쪽 나선 13개, 이것도 팔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 두 개가 딱 만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그야말로 빈틈 하나 없이 공간이 100% 완전하게 C로 차지하는, 그래서 작은 해바라기 얼굴 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C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참 어디서 이런 과학이 누가 이렇게 이게 빅뱅과 같은 진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들이 이런 질서와 이런 수학까지 동원해서 이런 철저한 이 질서가 있는 디자인이 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근데 이 피보나치가 좀 더 발전해가지고 황금비라는 게 나와요. 피보나치. 황금비가 어떻게 나냐면은 11, 23, 22, 33, 55 이렇게 쭉 커져요. 무한히 커지죠. 뭐 숫자야. 무한히. 근데 여기는 것처럼 이 1과 2를 나누면은 0.5죠. 근데 3하고 5를 나누면은 0.6이죠. 그다음에 5, 8, 13 나눠보면 다 점점 21, 34만 해도 나누면 0.6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무한히 그냥 막 몇 천만 아니면 몇 억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앞의 수를 뒤로 나눌수록 0.618에 접근을 합니다. 벌써 22, 34만 돼도 0.178 반 올리면 0.618이잖아요. 그만큼 좀 0.618에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한히 숫자가 커질수록 앞수하고 뒤의 수를 피보나치 수를 나누면 0.618에 끝없이 수렴을 해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0.618을 황금비라고 그래요. 피보나치 두 수의 비율의 극한값. 그 무한히 가면은 0.618 정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식물에 여기는 홍콩 야자는 뭐 가정이 거의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한 이쪽하고 반대쪽의 잎의 비율을 보면은 1.618이라는 1을 나누니까 그런 거고요. 그 앞에 1.618을 1로 나누면 1을 1.618로 한번 나눠 보세요. 0.618이 나와요. 잎사귀의 두 비율이 0.618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여기 이제 옹스트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A라는 게 옹스트롱이라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미터를 1000분의 10의 3승호, 10의 마이너스 3승호로 줄이면은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하면은 밀리미터라고 그러잖아요. 1미터에 1000분의 1이 1밀리. 밀리예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나노라고 그러죠.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진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단위가 A로 표시된 옹스트롱이에요. 근데 A에다가 동글뱅이가 있어야 되니 컴퓨터에 없어서 그냥 A라고 썼어요. 21옹스트롱이 가로인데 세로가 뒤에 우리 몸의 유전인자인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DNA주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나선에
가로 세로가 21, 34 황금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오늘의 첨단 과학만 볼 수 있는 옹스트롱 단위의 DNA 가로 세로가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고 바로 황금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누군가가 정말 공통된 한 창조자가 있길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빅뱅과 같은 이런 우연한 어떤 에너지 폭발로 가능하겠냐 이게요. 해바라기가 다시 나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나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나는 8개, 왼쪽 나선은 13개, 피보나치 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할 때부터 관찰을 해야 돼요. 씨가 하나씩 하나씩 분열하면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1번, 2번, 반대쪽에 3번, 4번, 그 글자가 작아서 7번, 8번째 분열하는 세포를 보면은 그 사이의 각도가 137.5도인데, 그 다음에 5번, 6번 해서 각도를 재보자. 다 1번, 2번, 3번, 4번 다 사이사이에 다음 세포 분열하는 그 각을 계산해 보면은 137.5도예요. 이야, 137.5도가 왜 이걸 지켜가지고 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날까? 그렇게 해야 오른쪽 왼쪽 나선에 빈틈없는 완전한 설계된 이런 해바라기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각을 황금각이다 그래요. 황금자가 들어가면 다 피보나치에서 나온 수들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들이 이루는 비의 극한값을 360도로 환산하여 만든 열각.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황금각의 정의인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0.6.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 이루는 비의 극한값, 이게 바로 리미트 an 플러스 1 an을 무한대로 보내서 360도를 곱했을 때, 즉 이것은 0.618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황금비를 360도로 나누어서 360도에서 뺀 열각, 그게 바로 137.5도. 이것을 황금각이라고 해요. 이 황금각 137.5도 맞은편에 있는데 세포가 분열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반대편 137.5도에 있는 세포가 9번째로 분열하고, 그 다음에 반대 137.5도에 있는 그곳에 세포가 2개로 분열을 해서 계속 더블링해서 세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황금각, 즉 피보나치의 비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황금 나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피보나치로 만들어진 나선, 나팔같이 나선.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하나로,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원주를 이어가면은 나팔이 되는 거예요. 11의 원, 그 다음에 22, 33, 55 정사각형이죠. 거기에 전부 원을 그리면은 점점 1을 R로 해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2, 3, 5 그러면서 나팔이 되는 거야. 이것을 황금 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에서,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질서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요, 달팽이. 우리 귀에도 하나 있어요. 달팽이 관, 황금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짐승의 순놈의 그 고리를 나타내서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뿔, 사슴 뿔, 순놈의 고리를,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황금 나선이에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대부분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건 오른쪽 나선,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어떤 것은 왼쪽 나선으로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죠. 이것도 황금나선이에요. 심지어는 태풍의 눈, 이것도 황금나선이에요. 자, 이런 자연에 있는 생물이 아닌 것들 안에도 이러한 황금나선이 피보나치와 관련된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도 좀 할게요. 자, 실제로 그러면은 19세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선택설, 다윈의 진화론의 지금의 두 기둥이잖아요. 자연 선택이라는 자연의 법칙과 그 다음에 돌연변이, 두 기둥이 지금의 진화론의 핵심이고 기둥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윈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갈라파고스 군도, 갈라파고스 그 미국의 LA 근방에서 바다 쪽으로 본토에서 950km, 그리고 섬 사이는 한 2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많은, 그래서 군이라고 그러죠. 갈라파고스 섬들, 군도를 그가 1835년에 돌면서 거기에는 핀치라는 새의 부리를 관찰하게 돼요. 부리. 핀치가 새 이름입니다. 핀치나 참새처럼 핀치라는 그 새의 부리가 그들의 서식지와 먹는 거에 대해서,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다양하더란 얘기예요. 여기는 작은 곤충, 개미나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핀치는 부리가 작고 빼쭉해요.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쬐끄만 놈만 잡아먹으니까. 그러나 큰 곤충을 먹는 분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같은 핀치지만은 부리가 훨씬 더 크고 두꺼워요.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이렇게 꺼내 먹는 놈들은 끼다래요. 그 잡아놓은 부리로 그 안에서 허리도, 혀도 길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나 씨를 먹는 놈하고 그 다음에 새싹을 먹는가 선인장의 즙을 빨아먹는 이런 새들에 따라서 같은 핀치라는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달라. 아, 이게 섬이 워낙 많으니까, 갈라파고스에 섬이 많으니까 섬에 있는 그들의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진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먹이에 따라서. 근데 정작 그 주인공인 핀치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화한 거 아닌데 우리는 진화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 핀치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이건 진화한 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시네 다윈 박사님. 1977년 실제로 그랜트하고 피로 연구진들이 가가지고 핀치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1977년에. 이때는 DNA, 유전인자 이런 개념들이 다 알려진 때예요. 1953년에 왓슨 크루이가 DNA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노벨상을 타요. 그러나 다윈은 19세기 사람, 그 이전 사람이니까 DNA가 뭔지 유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77년에 가서 보니까 가뭄에 따라서, 가뭄이라는 팩터에 의해서 부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문되는 거기에 사는 생물종도 달라지고 생물종이 달라지는 핀치가 거기에 적응해서 부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 진화 아니냐? 그래서 염색체와 그 형질을 결정해주는 DNA를 연구해 보니까 전혀 DNA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DNA가 변화가 없으면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안 되는 것은 결국 환경이 변하면 그것도 다 변하는 것이지, 환경에 관계없이 유전이 되는 DNA 변화가 있을 때만 그것은 진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의 주인공인 핀치는 진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잘 먹으면 키가 크고 살도 찌고,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청소년들의 키는요, 저처럼 50년대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컸어요. 진화됐나? 그거는 진화가 아니에요. DNA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뇌가 더 좋아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잘 먹으면 뇌가 뭐 옛날 못 먹을 때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진화가 아니다 이거죠.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죠. 자, 이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진화의 기둥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선택이 진화에 기여하고 진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 후추 나방이라는 건데요. 원래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는 검은 그 과장을 하면은 이제 검은색하고 흰색이 구분이 되죠. 아, 그러니까 같은 후추 나방이지만은 이게 두 다른 종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하얀 나방은 거의 안 보여요. 눈 좋은 사람은 보이겠지만은 근데 까만 나방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의 천적인 새가 어떤 걸 잡아먹겠어요? 쉿 날아가는 뭘 채가겠어요? 잘 보이는 검은 나방을 채가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뭐 소나무든지 나무 껍질에 지으류 희끗희끗한 이런 지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살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검은 나방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검은 나방을 채먹고 흰 나방은 그대로 많이 번성해 숫자가 늘어나요. 밀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처럼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이 많이 죽고 하얀 나방이 자연에서 선택돼서 그쪽으로 진화된 거다. 이게 진화의 증거고 자연 선택의 증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후가 저기가 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 특히 SO2 같은 아황선이 있으면은 지유리 이런 것들은 싹 죽어요. 서울 시내 30km 반경에는 남산 가든 어디 가든 서울 중심으로 30km 안에는 이런 희끗희끗한 지유류라는 것이 나무에 한 종도 안 남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SO2 같은 오염물질 때문에 아까 여기 보였던 희끗희끗한 지유류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껌댕이도 붙고 그러니까 본래 모양대로 시큼시큼해진 거예요. 거무튀튀해지죠, 밑에보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검은 나방은 안 보이죠. 하얀 나방이 공기가 깨끗할 때는 하얀 나방이 오히려 안 보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기가 나빠진 이후에는 하얀 나방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까만 나방은 많이 늘어나고 하얀 나방이 그래서 자연 선택을 이번에는 검은 나방을 선택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인 영국 왕립협회 회원은 영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만 임명받는 그런 학자들인데 매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뭐 명확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현상은 맞다 이거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의 증거이지 진화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 아닌가? No. 앞에 핀치새도 그게 진화가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진화가 아니다요. 왜요? 이게 진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진짜 종이 진화해서 변한다면은 이렇게 보니까 하얀 나방은 자꾸 죽고 검은 나방이 돼. 그러면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해야 그게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DNA가 바뀌어가지고 하얀 나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 선택받기 위해서 검은 나방으로 바뀌어야 돼. 유전인자가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있는 하얀 나방만 분리한 다 잡혀 먹으니까 줄어든 것뿐이고 검은 나방이 덜 잡혀 먹으니까 숫자만 많아진 거지 전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나처럼 설명하는 선생님 봤어요? 다 이게 자연선택설이라는 중요한 진화의 기둥인 자연선택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냐, 변해져.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이야. 이게 무슨 진화예요? 밀도만 변한 것뿐이지, 숫자만 바뀐 거지. 실제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후추 나방도 나처럼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얀 나방은 하얀 나방이에요. 검은 나방은 검은 나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기를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죽어가고 있지. 부디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한 기둥이 뭐라고요? 자연 선택설과 돌연변이.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 핵심이 뭐냐?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에게, DNA 변화는 후손에게 100% 유전이 돼요. 그 변화와 모양과 모든 것이 그대로 유전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전혀 다른, 지금 뭐 귀 하나가 달라지고 뭐 달라지고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100년 200년 축적이 되면 아예 호모사피엔스하고는 전혀 종 이름이 다른 생물로 진화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그럴듯하죠? 맞아요. 그렇게 진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쌓일 수만 있다면. 그런데 밀러라는 생물학자는 30년 동안 이 실험만 했어요. 초파리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1세대가 짧아요. 그래서 실험을 수십 세대 실험하기에 편해요. 30년을 하면은요, 수백, 수천 세대의 실험을 한 거예요. DNA가 어떻게 쌓이고 축적이 되나. 그래서 조사한 결과 초파리의 변이는 이게 다예요. 왕파리도 안 되고 매미로 변하지 않고 초파리예요.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날개가 날개가 휘어져 가지고 날지 못해요. 여기는 vestigial라는 것들은 날개가 거의 없어져서 흔적 날개라고 그래요. 흔적만 남았어요. 날지 못해요. 그리고 눈의 색소가 다 망가져 가지고 겹눈이 사방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눈이 생기다든지, 어떤 것은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그죠? 엑스레이를 계속 몇 세대를 쪼야 되니까 그게 점점점 수익이 하죠. 나중엔 아예 못 보는 소경이 되는 그런 초파리가 된다든지, 이런 종류를 다 종합해 보니까 살아남질 못해요. 진화라는 게 뭐예요? 좀 더 자연에 선택받을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더 크고 힘있고 많은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초파리 가지고 30년을 엑스레이 가지고 그냥 엑스레이 쪼이고 저고 우리말로 그냥 깐머리 똑까고 뭐 똑까고 계속 초파리가 까는 거예요. 그냥 초파리를 X선으로 그냥 계속. 결과는, 돌연변이의 결과로는 절대로 더 좋은 형질로, 생존 경쟁에 유리한 자연 선택의 형질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다 해로워요. 인간도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지만 여태까지 인간에게 유리한 더 발전적인 돌연변이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는 병에 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일찍 단명하고 영원히 평생 환자로 사는, 이게 바로 돌연변이지. 더 좋은, 더 경쟁력이 좋은, 진화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그런 돌연변이는 관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DNA를, 돌연변이를 속에서 X선이, 요런 코리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죠. 아주 그냥
저도 이번에 정년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주로 실험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연구비로 다니까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비싸도 뭐 그냥 연구비 받아서 하니까 걱정 안 했는데, 이제 제 주머니 돈으로 살려니까 코리친 1g 사는데 10만 원이에요. 1g. 그래서 몇 번 하다 포기했어요. 뭐 들어오는 봉급도 없는데 완전히 그동안 얼마 벌지도 못했지만 금방 동이 나겠더라. 실험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돌연변이체 물질들을 처리하면은 실제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요 100만 분의 1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비싼 보리침 가지고 돌연변이 실험하겠어요? 100만 번에 한 번,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확률이. 게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요. 날개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우연히 조금 커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커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 세대는 컸는데 그 다음 돌연변이 처리하니까 구부러져 버려. 날지도 못해. 이렇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고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다 결국은 해로운 결과로 나타난다. 돌연변이를 기대하는 진화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환상에 불과해요. 이건 제가 직접 실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격리설, 정량진화설, 교잡설, 종합이론, 온갖 이론이, 우주론이 무슨 뭐 다양한, 저 하도 모르니까 이제 다중이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듯이 진화론도 똑같아요. 다만 두 기둥이 가장 유력하게 인용을 되고 믿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거의 내일 할 화석은 말한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바로 단속 평형설이라는 거예요. 그 내일 다루더라고요.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웃기는 단속 평형설이 생물학자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그러나 지질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하버드의 교수이니까 하버드 이름으로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설명이 안 되니까 단속 평형설로 진화설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세요. 단속 평형설이 화석으로 돼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해켈의 반복설이라는 거죠.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265일, 10개월이라고 그러지만 9개월밖에 안 돼요. 실제는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한 아이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 이게 이제 발생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반원처럼 모든 척추동물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화가 우리 척추동물 안에서도 이렇게 진화하는 이런 모든 계통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사람의 수정란이라고 해서 사람 모습으로 해서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감딱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어린아이의 여기도 물고기의 어렸을 때에 이 주름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요 아감딱지라고 표시한 거 있죠? 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눌러볼까요? 여기 아감딱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게 조작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믿었어요. 이게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수천만 년 동안 물고기에서부터는 한 2억 년 전부터 물고기로부터 진화하는 모든 과정이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그대로 1억 년이 넘도록 진화한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거쳐서 태어난다. 진화의 이런 모든 것을 반복해서 한 생명체가 태어날 그래서 반복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머리는 좋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1997년에 와서 들통이 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조작한 그림이에요. 실제로 폐하에 아감딱지 같은 맨 위에 있는 게 해켈이 얼마나 피쉬,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죠. F1이나 M1이나 아감딱지. 근데 실제로 1997년에 리차슨이라는 사람이 애나토미 엠브로지라는 얘기는 이 저널 부분에서는 제일 유명한 잡지예요. 여기에 난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과학자라면은 다 정말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참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진화론에 우리가 속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진화론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서부터 모든 척추동물에 있는 그 단계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리차슨이 찍어놓은 게 밑에 그림이에요. 똑같은 거 있어요? 양서류인 바로 도룡뇽, 이 배가 이렇게 배불뚝인지 그러나 여기에 이제 주름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인간의 모습보다 이 주름은 있긴 있죠. 근데 같아요? 이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해켈에게 리차슨이 편지를 해서 답을 얻어냈대요. 그것까지 나와요, 기사가. 그가 고백하기를 결국은 이 사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여러 그림 중에 일부를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일부를 목적을 가지고 발생서를 짜집게 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 저자가 인정을 했어요. 참 이게 집에 가시면은 우리 학생들, 우리 또 부모님들, 문교부, 우리나라도 이제 문교부에서 검인정이 나오지만은 그 여러 저자들이 있잖아요. 출판사들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97년이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사기친 건데도 97년에 나오고 밝혀진 이 내용이 지금 2023년 교과서에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이렇다 할 진화론을 뒷받침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 진화의 개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득하겠어요? 학자도 아닌데. 결국은 이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인지. 실제로 우리 생물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진화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로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든지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아이가요, 뭐 한 지금 40분인데 한 2분만 더 쓸게요. 진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고추가 이제는 애벌레에서부터 이렇게 번데기가 됐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그걸 뚫고 나와야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 평생 이제 하늘을 하르는 그야말로 4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정말 어떤 놈은 며칠 동안 고충을 겪고 대부분의 뭐 노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13시간을 진통을 겪어야 된대요. 이걸 뜯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소년이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가위 갖다 쭉 찢어주니까 호로록 나와가지고 금방 나오니까 고맙지. 근데 고맙긴 개구나. 걔는 날지 못해요. 날지 못해요. 10여 시간 동안 이거를 찢어가면서 그 뚫고 나오면서 이 날개가 그때는 날개가 아니라 날개에 혈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혈관 속에 힘을 주면 우리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럴 때 글리 힘 주니까 나오려고 뚫고 나오려고. 그때 피가
날개를 구성하는 모든 혈관 속에 피가 쫙 들어가 힘. 그렇게 몇 시간, 몇십 시간을 해야 혈관이 쫙 피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오면은 날개가 쫙 펴지고, 그리고는 그 혈관, 그 날개 속에 혈관이에요. 그 들어갔던 피들이 싹 굳으면은 더 이상 피가 아니라 날개의 축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게 날 수가 없지. 일부만 날고가 되고 뻗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리포울이라는 새는요, 33도의 혀의 그 온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새끼들을 부화하도록 하는데, 말리포울은 호주에만 사는 새인데요, 한 1m 정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다들 나무나 이런 데다가 지푸라기로 이 둥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품잖아요. 근데 이 땅을 1m를 파요. 그리고 낙엽을 깔고 비가 내리면 축축해지고 썩으면은 열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알을 까요. 그리고는 적당한 모래를 덮어 가지고 그 온도를 33도를 유지해줘요. 만약에 너무 뜨거우면, 왜냐면 어떤 때는 퇴비 같은 데도 뭐 손을 댈 정도로 뜨겁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햇빛이 나가지고 너무 뜨거우면 또 이렇게 모래를 흩어가지고 식혀주고, 밤에 어두워지면 또 모래를 덮고, 그리고 혀를 집어넣어가지고 33도를 계속 재면서, 그러면 7주만 지나면 애가 나오기 시작해요. 애가 아니지. 새가 나와요. 부화돼서 나오기 시작할 때 이 땅에 1m 땅을 팠지, 단풍 덮었지, 위에 모래를 덮었지, 이거를 15시간 사투로 뚫면서 나와야 돼요. 이야, 이거 참. 근데 애미가, 순놈도 일제 도와주잖아요. 15시간 그 어린, 아직 날개도 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털도 제대로 안 난 개가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오게 놔둬요. 왜 그러냐면은 뚫고 나오면은 밖에 큰 뱀이나 이런 천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왜? 땅 속에다 지은 새들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얘는 15시간을 그걸 뚫고 나오고 있어요. 얘는 나오자마자 휙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잡혀먹고 살아남아요.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 고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나중에 커서 그런 유혹과 어렵과 고난이 올 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동물과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생물과 잘 소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자연을 좀 잘 그렇게 생명체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진 폭넓은 그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주한 하루를 잠시 덮고 이 귀한 시간을 주의 말씀과 또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특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참 지혜롭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